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정희연입니다. 네, 평론 쓰고 있는 허입니다. 예, 저희가 그 13회 말미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14회부터는 저희가 좀 포맷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근본적인 그런 개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네. 13회 두 번째 트랙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일품 요리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예,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동시에 가장 좋아하는 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더 즐겁고 할 이야기도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갑작스러우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희 낭만서점이 소설 캐스트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소설도 많이 다뤘지만요, 뭐 에세이나 다른 입문서들도 간간히 같이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본격적인 소설 캐스트를 표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와 2부에서 뭐 가끔 안 그럴 때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소설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아마 그 조짐을 13회부터 느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른바 장르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들을 좀 다뤘었죠. 그런데 하다 보니 굉장히 흥이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 하자. 예. 그래서 좀 소설을 본격적으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또 저희가 뭐 어쨌든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조금 더 다르게 읽기, 또 혹은 깊이 읽기,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도 들었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트랙에서는 정희연 작가님과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한 각자 추천하는 책을 한 권씩 들고 와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간혹 이벤트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페북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죠. 네. 우리 평론가님이 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소설과 소설의 맞대결? 네. 이러니까 좀 그런데요. 어쨌든 저희가 매번 주제를 정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와 어울리는 여러분들께 가장 추천하고 싶은 소설을 한 권씩 가지고 와서 그 일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소설 대 소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까 논의도 해봤는데요. 아직 뭐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13회 작가님과 제가 각각 추천했던 심플 플랜과 13계단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연 작가님이 이기고 계세요. 아, 그래요? 제가 좀 세봤는데. 저 카운트를 아직 안 해봤는데. 근데 너무, 막, 여러분들이 달아주셨지만, 네, 그래도, 그 생각만큼 저희 청취자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생각만큼 여러분들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요. 저희, 페이스북에 교보문고 북뉴스,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 이벤트들이나 또 저희가 전하는 말들 거기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정희연 작가님께서 선전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심플 플랜 화이팅 이렇게 달았는데 네, 한표 부탁드려요. 이렇게 쓰셨길래 저도 6시간 뒤에 황급히 제 댓글을 달아서 저도 13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썼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아마 간간히 저도 페북 계정이 있고 우리 허평론가도 계정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실명으로 들어와서 같이 간간히 놀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수 거기서 또 자주 뵙겠습니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낭만서점. 그러면 첫 번째 트랙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제라고 아직은 가제라고 했는데요. 뭐 일단은 소설 대 소설이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대 소설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평론가님?
네, 저희 낭만서점 개편 첫 번째 주제로 선택한 건요. 역시 사랑입니다. 역시 저는, 사랑. 네. 뭐 어디로 가나 사랑이라는 주제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주제를 한정시켜서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한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네, 연인들을 위한이라기도 해도 좋지만 더 정확한 워딩을 하면 연인들에게 권하고 싶은 네. 네, 여기서 이제 주체는 누가 권하는가입니다. 예, 제가 권하는 책, 네. 그다음에 또 허위평론가님이 권하는 책. 이거는 물론 그런 모범 서적들이 있겠죠. 근데 저희 각각의 개성에 따라서 네. 예, 뭐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포맷을 바꿔서 가장 좋은 점은 제가 좋아하는 책 그리고 작가님이 좋아하는 책 그런 각자의 취향이 드러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작가님의 어떤 추천하신 책을 보면서 작가님이 이런 또 관심사가 있으셨구나 상당히 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네. 후문이 들려오던데.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저는 특정 부분에 굉장히 꽂혔고요. 평론가님이 마음에 들어할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저희가 녹음하기 전에 서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상대방이 추천한 책에 대해서 오히려 더 호감을 표시한. 네, 그거 좋더라 이렇게 말하는. 네, 이런 경우도 자주 일어날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유도 그렇고요. 저 허위평론가님이랑 또 저랑도 둘 다 책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책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책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나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 이런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 근데 너 나랑 비슷한 부분 있으니까 그 책 좋아할 것 같아. 한번 읽어볼래? 라고 쉽게 말해서 뽐뿌질 하는 거죠. 네네. 네. 저는 정유현 작가님께서 추천하신 책이요. 야에서 잘 읽혔습니다. 야한 거 좋아하는 건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어떤 남성 독자들에게 또 여성 독자들도 좋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뭐 혈기왕성한 네. 저 아직 만을 20대니까. 네. 뭐 우기십니다 항상. 네. 어쨌든 사랑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뭐 영혼을 먼저 떠올리죠. 사실은 사랑과 영혼인데 그게 사람이 영혼만 가진 존재는 또 아니니까요. 네네. 사랑은 근데 작가님은 영혼이 떠오르시는군요. 저 근데 사랑하면 네. 필연적으로 성이 사랑과 성. 네. 그렇구나. 그렇게 매칭이 네, 저는 되더라고요. 사랑과 영혼 영화 탓인지. 작가님 낭만적이세요. 네, 저 원래 그래요. 소녀 같으십니다. 네. 어쨌든 저희 오늘의 주제는요. 사랑을 처음 시작하는 연인들에게 저희가 권하고 싶은 책 2권입니다. 혼자 읽으셔도 좋고요. 사랑을 시작하는 남자나 혹은 여자분이 아니면 두 분이 같이 읽고 네. 토론을 나누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네,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하실 문제겠죠. 네. 저희가 좀 이렇게 겨냥하고 있는 바도 이 책에 대해서 연인분들이 좀 같이 읽고 좀 논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걱정도 돼요. 괜히 논쟁하시다가 헤어질까 봐. 사랑을 막 시작했는데 바로 깨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두 번째 책 가지고는 뭔가 논쟁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책 가지고는 자칫 잘못했다가 큰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책은 또 혼자 읽으시는 게 정유현 작가님 추천하신 책입니다. 네. 아주 논란이 될 만한 네.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저희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해 추천해주고 싶은 소설. 첫 번째 소설은요. 영국 작가의 소설입니다. 저희 공교롭게 오늘 소개해드릴 두 편이 다 영국 작가의 소설이고요. 네. 나이도 비슷하고 유명하신 것도 비슷하고 네. 문학적으로 높은 또 평가를 받고 네. 계시죠. 두 분 다. 둘 다 굉장히 좋은 작가들입니다. 제 첫 번째 소개해드릴 소설은요. 이언 맥큐언의 채실 비치에서입니다. 네.
이언 맥큐언의 그 유명한 작품, 여러분들 속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영화화도 돼서. 네, 어톤먼트라고 네. 해서 네, 영화도 됐죠. 예, 근데 정말 이언 맥큐언은 현재 생존해 있는 그 영어권에서 활동하는 작가 중에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네, 그런 좋은 작가, 좋은 소설가입니다. 뭐 유명한 작품 암스테르담, 속죄, 토요일 뭐 이런 작품들이 유명하고요. 뭐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동시에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또 받고 있는 네, 예, 그런 행복한 작가입니다. 네, 이언 맥큐언은 1948년에 태어났다고 해요. 한국 나이로는 몇 살인가요? 벌써 60 가까이 이제 되는 그러게요. 거죠? 저한테 항상 그 이언 맥큐언은 그러니까 젊진 않아도 항상 그 중견 작가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네. 시간이 흐르면서 이언 맥큐언도 이제 그런 연배가 되신 거죠. 그렇죠. 저는 작가란 무엇인가 저희 책 다룰 때 맞아요. 그때 인터뷰했던 거 네. 기억이 남아요. 네, 그래서 이언 맥큐언의 소설을 다시 보면서 세실 비치에서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도 쓰시는구나. 예, 그랬습니다. 네, 이언 맥큐언의 작품 세계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질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읽다 보면 이언 맥큐언의 필력이 맞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네, 그렇죠. 그런 면도 있는 문제작입니다. 네. 사실은 그렇게 큰 서사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걸로 이렇게 장편을 이끌어 나가는 솜씨가 네. 역시 거장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제목을 언급했지만 오늘 작가님께서 소개하실 책이 바로 이언 맥큐언의 채실 비치에서. 네입니다. 채실 비치에서는 2007년에 출간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에는 아마 2008년에 소개된 것 같아요. 예. 2008년에 문학동네에서 이렇게 하늘색 표지로 양장본으로 나왔어요. 그 하늘색 바다와 그 하늘이 이렇게 맞물려져 있고요. 예. 거기에 하얀색 그 스커트를 휘날리면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냥 이걸 책을 읽기 전에 봤으면 그냥 평범한 표지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네. 책을 딱 덮고 나서 보면 다시 이게 의미심장하게 보입니다. 네. 네, 그녀는 어디로 가는지. 채실비치라고 하니까 이거 그냥 여행 소설 같잖아요. 네. 뭐 해변에서 여행하는 건가 이렇게 싶기도 한데요. 이 채실비치가 영국에 있는 실제 관광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채실이라는 이름이요 조약돌을 의미하는 그 고어 채솔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조약돌이 이렇게 깎여 나가는 그런 모양들을 이렇게 해변을 걷다 보면 처음에는 컸다가 점점 작아지는 그런 광경도 볼 수도 있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처음 알았냐면요. 그 해마다 왜 작가들이 뭐 혹은 어떤 유명한 저자들이 올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소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곤 하잖아요. 근데 신경숙 작가님, 조경란 작가님, 심윤경 작가님 이런 좋은 소설가들께서 공통적으로 이 책을 다 선정을 하신 걸 봤어요. 네. 그래서 뭐길래 저게 저 제목만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한 1년 정도 나온 지 1년 정도 후에 사서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이제 이번에 다시 두 번째 읽은 거예요. 재독을 한 건데요. 이 책 다시 읽으면서 재독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하게 됐어요. 저번에도 저희 13회 방송 네.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재독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다고 팟빵에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 13계단도 역시 재독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어떤 책은 재독을 할 때 훨씬 더 좋고 네. 여전히 좋고 어떤 책은 재독을 하면 처음만 못한 거예요. 감흥이 좀 떨어지는 네. 책들이 있죠.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 물론 책의 차이일 수도 있고 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시간을 견디고 오래 살아남는 책이고 오래 살아남는 것이라면 더 문학적인 것이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무엇이 더 문학적인 건가요? 무엇이 문학적인 건가요? 라고 누군가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저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감히 대답을 해본다면 계속 거듭해서 읽었을 때 계속 더 좋은 소설. 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게 더 문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라는 답을 드릴 것 같아요. 그 문학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다층적인 어떤 베일을 가진 네. 예,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으면 한꺼풀을 벗겨내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읽으면 또 그 안에 무엇인가 더 있고 네. 또 다시 보면 또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깊이를 가진 작품들 네, 그런 것이 정말 문학적인 혹은 고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견디는 것에는 어떤 인물이나 플롯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인물이나 플롯은 하늘 아래 정말 새로운 게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그 플롯이나 인물들이 어떤 다른 형식으로 변주되어서 또 새로 쓰여지는 작품들이 있고요. 네. 그런데 그 시간의 힘을 정말 견디는 소설들은 다시 읽으면 결국은 소설이 문장과 문장으로 이루어진 예술이었다는 것을 네,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네, 저 요즘에 도스토예프스키하고 밀란 쿤데라 네. 읽으면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저 고등학교 때 그런 작품들 가끔 이렇게 읽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는 도대체 죄와 벌과 까라마조프가의 그쵸. 형제들이 왜 좋은지, 이름만 정말 길고, 뭐야 이게,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었는데. 이 비치는 아까 나왔던 그렇죠. 비친가 이 스키는 뭐지? 막 이러면서. 라스콜리니코프? 네. 이렇게, 왜 다시 그 다음에 로자야? 막 이렇게. 그러게요. 네. 이렇게 약칭으로 불렀다가 그래. 이런 식의 좀 반감 같은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 다시 보니까, 이래서 좋았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좀 성장했다는 의미도 있을 텐데, 그런 식의 좀 새로운 체험을 요즘 재독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이 채실 비치에서를 다시 읽는 경험은, 그 지난 시간을 2008년에, 2009년의 시간을 저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느낌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저에게 있었던, 예. 제 안에, 그래서 변화했던 어떤, 사랑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또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경험이기도 했고요. 그때 신혼이기도 했어요. 아기가 아직 없던. 그렇죠. 그 채실 비치에서도 이 지금 막 결혼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네. 작가님께서도 그 당시 신혼이셨으니까 이 책이 좀 특별하게 와닿진 않으셨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를 대입하면서 읽었던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이상하게 소설을 읽을 때 예. 보통 많이들 소설 독자들이 공감을 하면서 읽으시거나 네, 나라면 뭐 이런데 저는 그런 독법을 읽지는 않아서 거리 두기를 하시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역시 동업자의 뭔가 결과물을 보는 어디 보자 이렇게 팔짱을 끼고 보는. 저 작가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지만 네. 정희연 작가님이 비평을 하셨으면 정말 또 잘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저 정말 많이 듭니다. 작가님이요 보통 날카로우신 게 아니에요. 이분이 사회과학을 전공하셔서. 근데 정여울 평론가님이 그때 나오셔서 남의 거니까 그렇다고 네, 일가를 하고 가셨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책이죠. 채실 비치에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채실 비치는 먼저 줄거리를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없네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드릴게요. 채실 비치라는 바닷가에 몇 시간 전에 결혼식을 올린 두 남녀가 여행을 옵니다. 남자 이름은 에드워드고요. 여자 이름은 플로렌스예요. 이들은 몇 시간 전에 부부가 되었지만 부부라고 아직 말하기에는 무언가 좀 말하는 사람도 쑥스러운 그런 연인들입니다. 일단 시간적인 배경은 1960년대 초반이고요. 네. 이들은 아주 잘 교육받은 그리고 1960년대라는 어떤 새로운 연도를 온몸으로 네. 이렇게 즐기는
그런 60년대적인 그런 젊은이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962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 6.8혁명이 일어나기 전이고요. 그런 어떤 전조들이 깔리기 시작하던 그런 때죠. 네. 그들은 둘 다 대학 교육을 받은 그런 젊은이들이고요. 부모와 친구, 친지들의 축복 속에서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사랑의 완성의 형태인 결혼에 골인을 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막 결혼한 가장 행복해야 하는 젊고 아름다운 커플인 거죠. 그들에게는 너무도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아주 많은 낮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아주 많은 밤들이 남아 있습니다. 상징성이 네. 가득한데요. 예. 뭐 연인들이 사랑을 하면 뭐 첫날 밤을 꼭 결혼한 다음에 첫날 밤을 보내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다 성인들만 듣고 계신 거죠? 네. 그런데 이들은 1960년대식 연인이기 때문에 첫날 밤을 결혼식 이후까지 잘 밀어놨습니다. 뭐 지킬 건 지켜야 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뒤에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들에게는 아직 첫날 밤이라는 아주 아름답고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에드워드도 그리고 플로렌스도 둘 다 성경험이 없습니다. 네. 예. 물론 에드워드는 그 피가 끓는 20대 초반의 남자인 관계로 늘 플로렌스에게 무언가를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뭐 사실 그 첫날 밤만 없었을 뿐이지 어느 정도의 그 연인들 사이에 있을 법한 그런 스킨십은 또 계속 꾸준히 있어 왔고요. 키스까지만 했습니다. 키스 이상도 있는데? 네, 뭐. 그러니까 진도를 나갔다가 바로 그 플로렌스가 질겁하는 바람에 네. 다시 그 후퇴를 엄청나게 하죠. 그래서 네. 에드워드가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이른바 섹스를 하기 전에 키스 그리고 패팅이라는 어떤 단계가 있죠. 그런데 에드워드가 패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패팅을 시도했다가 큰 코를 한번 닥칩니다. 네. 그런데 에드워드는 사랑에 빠진 남자답게 낙천적으로 생각을 하죠. 네. 어쩌면 그녀가 그렇게 거부하는 것은 정말 나를 진실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스처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순진하고 경험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내가 조금 참자. 유예하는 거죠. 언젠가 더 행복한 그날이 올 때까지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다 핑크빛으로 바뀔 거라는 그런 확신 아래서 결혼을 하고 채실비치까지 신혼여행을 떠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이들이 연애한 건 3년입니다. 예, 3년 동안 플로렌스 너를 지켜주겠어. 뭐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거죠. 네네. 예. 그러나 그 여자 플로렌스의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그녀는 이 성에 대해서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굉장히 촉망받는 현악 사중주단의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또 20대 초반의 여성인데요. 이 성에 대해서 좀 본능적인 두려움을 좀 심하게 갖고 있는 그런 아가씨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소설에도 묘사가 나오는데요. 에드워드가 키스를 할 때 혀를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싫은 티를 내진 않지만 어쨌든 속으로는 싫다 네. 계속 그런 것을 반복하는 여성이기도 하고요. 예, 그녀는 스스로 느끼기에도 나 좀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낍니다. 그 정도로 그 타인의 몸이 자기의 몸에게 밀착이 되고 어떤 서로 터치를 해야 한다는 것, 서로 접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리적으로 불쾌하고 심지어 메스꺼움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가 생리적 메스꺼움보다 더 크고 깊은 것이라고 내심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의 그 온 존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녀의 또 직업이 그러니까 바이올리니스트, 이른바 예술, 추상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플로렌스라는 캐릭터를 대변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녀는 그러니까 어떤 육체성, 물질성에 대해서 극도의
그 혐오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언제나 예술의 세계로 도피하려는 그런 소녀 같은 그런 마음도 갖고 있고요. 예, 뭐 소설 안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네. 그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어떤 극도의 성 혐오감, 그러니까 네.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릴 적 트라우마가 있다고들 설명하는데요. 뭐 이언 맥케온도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암시적으로 네. 그런 설명들을 잠깐 네.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는 판단하기는 어렵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녀의 현재겠죠. 그녀의 현재와 미래에서 그녀는 스킨십도 싫어합니다. 무조건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남자가 그녀에게 좀 다가오려고 하면 그녀는 나의 평온과 본질적 행복이 곧 파괴될 참이었다라고 할 정도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플로렌스가 이것을 에드워드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3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근데 것.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플로렌스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그거 어떻게 말하겠어요. 나 사실은 네가 싫어. 그럼 그 남자가 이해를 해줄까요? 그럼 스킨십이 싫은 게 아니라 너가 싫어라고 내가 저 사람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떠나는 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뭐 플로렌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에드워드로서는 이제 오해를 할 만한 부분도 충분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 아직은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에 우리가 묶여 있지 않으니까 그 플로렌스가 스킨십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제도의 틀 안에 들어가면 어떤 내가 꿈꾸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에드워드로서는 그렇게 상상의 날개를 계속 펴놨던 것이죠. 또 에드워드 입장을 생각해보면 뭐 그가 그렇게 막 음험하고 나쁜 상상을 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 대부분의 이성애자 부부가 누구나 할 수 있을 거, 이성애자 커플이 누구나 할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행동들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런 행동, 섹스하려고 했던 거죠. 네. 뭐. 예,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플로렌스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고요. 저는 이것이 성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어떤 것을 은유하는, 그렇게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에드워드는 참았고, 플로렌스도 나름의 방식으로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결전의 그날, 서로 동상이몽을 꿈꾸는 결전의 그날이 왔죠. 바로 결전이라고 하니까 참. 네. 채셔 비치의 첫날 밤. 첫날 밤을 대하는 우리 플로렌스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꼭 해내리라. 침착해 보이려는 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희생을 요하는 일인지 그가 절대로 모르게 하리라. 그녀에겐 그를 기쁘게 하고 이 밤을 성공적으로 보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다. 참, 네, 안쓰럽네요. 네, 전 뭐 첫날 밤 뭐 결혼 안 했으니까 네. 모르시잖아요. 전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감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일은 어디 가세요? 예, 뭐 내일 집에 가죠. 네. 예. 어쨌든 지금 22살의 동갑내기 부부인데 이들이 처음 성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플로렌스로서는 자신의 남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참아보겠다. 근데 이 출발부터가 사실은 그 어떤 균열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데 참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체가 사실은 좀 어불성설인 거잖아요. 네. 플로렌스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 남자 에드워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평론가님 읽어주세요. 네, 그러면 첫날 밤을 곧 치르게 될 에드워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년 내내 에드워드는 7월의 이날 밤에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자신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 쾌활하고 예쁘고 무서울 정도로 영리한 여자의 몸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구멍 속에 머물게 되리라는 기대 때문에 거의 최면 상태에 빠져 지내다시피 했다. 그가 걱정하는 건 그 행위를 어떻게 하면 민망하지 않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해낼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렇게 서로 동상이몽 속에서 첫날 밤을 맞은 두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허니문이 비터문이 된 것만이 확실합니다. 네, 비터문이라고 하는 건요, 첫날 밤에 파경이 이르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네. 네, 진짜 그렇게 되죠. 어쩔까나 이런. 그는 욕망과 우유부단 사이에서 욕지기가 났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그녀는 공포와 역겨움을 통제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것 사이에서 둘이 처음 만나서 정말 진정한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하며 사랑에 빠졌던 그 감정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네.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지금 막 사랑에 빠진 분들에게 이 소설을 권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지금 에드워드와 플로렌스가 처음엔 신혼여행을 떠나서 거기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렇게 소설이 쭉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혼여행에서의 서사는 한편으로 진행이 되면서 계속 플래시백으로 에드워드와 플로렌스의 과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만났고 또 그들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가. 그렇게 보면 에드워드와 플로렌스의 어떤 계급적인 차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들이 서로에게 구태여 말하지 않은 부분도 우리는 알게 되죠. 네, 그러니까 에드워드는 좀 어려운 집안에 그리고 모범생으로 자란 청년인데 또 역사학을 공부를 하죠. 그리고 플로렌스는 에드워드에 비하면 훨씬 더 부유하게 그리고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음악을 전공한 그런 여성으로 그려집니다. 네, 그리고 에드워드에게는 어떤 트라우마도 있어요. 어머니가 그 뇌를 다쳐서 네. 좀 정신착란이라고 하는 뭐 그런 병을 앓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것이 트라우마인 동시에 굉장히 깊은 콤플렉스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플로렌스도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혐오감을 갖게 된,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성적인 충격, 뭐 이런 체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두 사람 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뭐 밝히려고 하지도 않고 또 잘 모르고 있죠. 그럼 서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네, 어쩌면 그들은 현재 새롭게 시작하는 이 빛나는 사랑에서 그런 자신의 아프고 어두운 그림자 같은 기억들은 좀 의식적으로 치워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연애나 뭐 사랑을 할 때요, 그 사람한테 제일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물론 가장 이상적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하지만 어쨌든 사람에게 뭐 어두운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을 보게 되겠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감춰졌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터질 때 그때 관계는 정말 급속도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에드워드와 플로렌스에게 어떤 그런 계기는 바로 신혼여행이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사랑이라는 예. 그 인간과 인간끼리의 감정이 제도로 바뀌는 그 순간에 예. 변화가 일어나죠. 또 한 가지는 저는 에드워드에 상당히 감정이입을 해서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가지는 어떤 그 섹스의 의미가 생각보다 그렇게 욕망의 충족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다른 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심리가 복잡하단 미묘.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기에 남자는 맨날 그런 생각만 하는 동물이야. 뭐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요. 그러시지 않나요? 평론가님이랑 PD님이랑 네. 저희 나오시는 남자 작가님들이 몇 분 그렇게 주장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남자는 그런 어떤
섹스만 생각한다. 그렇게 여성과의 단어를 관계에서. 무언가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네. 항상 성적인 것에 노연할 수 없는. 특히 젊은 남자는 그렇다. 그렇지 않나요? 라고 눈을 리비도의 동그랗게 화신이다. 뜨셨던 이렇게요? 네, 기억이 생생한데, 네. 한 입으로 두 말하기? 그러니까 모든 남성분들이 저는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섹스라는 것은 상당히 자기 인정 욕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도 좋지만, 저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준다는, 그리고 내가 저 상대방을 좀 만족시켜줘야 한다는, 네. 일종의 그런 정복욕과, 그리고, 미묘하게 나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저 사람에게 좀 맡기고 싶다. 네. 이런 식의 아이 같은 마음. 다중적이군요. 네,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성적인 어떤 흥분도도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좀 야한 방송이 아니라요. 어쩔 수 없이 채실비치에서를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굉장히 남성들은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그 흥분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예,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중앙 집중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네. 그리고 절정의 순간에 다다르면 또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네. 예. 여성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다르지 않나요? 네. 천천히, 네, 어떤 절정의 순간에 오르는 것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물론 다양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네, 그렇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 남성의 섹슈얼리티,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그렇게 다르다. 네.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급격한 어떤 자기 흥분 상태에 빠져드는데 문제는 그것이 플로렌스의 속도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들이 충분히 어떤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면 이런 상황이 없었겠지만 처음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잘 맞을 거야. 우리는 정신적으로 완벽하니까 육체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무참하게 깨지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환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환상이 와장창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127페이지부터 3장의 중간부터 그런 커다란 파국의 순간이 오는데요. 저희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을 평론가님이 되게 돌려서 예. 말하는데요. 저희끼리도 정말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이걸 그냥 어떤 스포일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절정의 문제라서요. 그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녀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래서 그는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걸 저는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다만 그녀도 미숙했지만 그도 미숙한 관계로 관계를 하다가 어떤 커다란 실수를 해버립니다. 실수는 아닌 것 같고요. 전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실수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 네. 어쨌든 네, 예, 짠. 성적인 흥분이 극도로 네.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 자체로 인해서 촉발된 그 뒤의 상황들이 너무나 어마무시하게 네. 점점 커져갑니다. 우선, 그녀는 이것을 대재앙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네. 그녀는 깨악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네. 그리고 미친 듯이 막 해버리죠. 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네, 스스로에 대한 분노와 수치 때문에 그녀는 방을 나와서 멀리 도망칩니다. 그리고 해변을 하염없이 걷죠. 네, 저는 이 도망친다는 행위가 정말 가장 중요한 행위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앞에 일어났던 어떤 것보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떤 연인들도 또 어떤 뭐 커플도 그런 일이 뭐 자주 있는지 가끔 있는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그녀가 마치 그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깍 비명을 지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라고 어쩌면 그녀는 그런 파국을 은근히 바래왔던 건 아닌가 싶도록 그녀는 그 혼자 남겨놓고 네. 냅다 도망쳐 버린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에드워드는 좀 그녀를 바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녀를 찾아 나섭니다. 네, 그 사이가 정말 저는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녀는 떠나버리고 도망쳐버리고 그 방에 스스로 어떤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아주 치욕적인 순간을 맛본 에드워드 혼자 남겨집니다. 그의 낭패감과 분노는 정말 엄청나겠죠. 저는 분노라는 표현과 그 낭패감이라는 단어가 정말 혼연된 네. 예, 그런 상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에드워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온 존재가 거부당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네. 동시에 쪽팔리기도 하고요. 그럼요. 네, 그 여러 가지가 복합된 그런 감정을 다스리려고 애쓰면서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른바 먹물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에드워드에게 그 어떤 지식,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가 나중에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이고 그의 원래 선천적인 어떤 기질 자체는 폭력성, 남성성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본인이 저는 이 사람이 특이해서 자기 특별하게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 남자는 아닌데도 자기한테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라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고 그렇죠. 네, 억제하려고 막 극단적으로 애를 쓰는 그런 남자로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어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 어떤 그 둘의 성적인 결합의 순간에 에드워드의 남성성이 극도로 발현이 됐는데 최초로 개방된 그 에드워드의 내밀함을 네. 이 플로렌스는 인정해버리지 않은 네. 것이죠. 그래서 그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기는 싫었다. 바로 이거였다. 그는 이 모욕을 거부했고 인정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의 잘못인데 도망치다니 괘씸하게. 마침내 그는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저 감정이입해서 읽었습니다. 저도요. 네. 화날 것 같아요, 진짜. 저도요. 네. 저는 왜 여잔데도 플로렌스보다 에드워드에 더 감정이입이 되던지. 그러셨나요? 네. 정말 그의 본능적인 자기 보호 본능이겠죠. 특히 속절없는 어떤 감정이죠. 그래서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녀에게는 남편이 필요 없었고 그렇지만 그녀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뿐이다. 그녀는 나쁘다. 그녀는 나를 속였다. 거짓말쟁이다라는 그 결론에 도출하는 게 너무 슬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속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워낙 두뇌전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착착착착 그 정리를 해버립니다. 머릿속에서. 그런데 플로렌스의 마음은 또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럼요. 우리 플로렌스도 얼마나 복잡한데요. 그렇죠. 네. 아유, 여자들의 마음은 여자도 모른다고 진짜 몰라요. 복잡한 것 같아요. 네. 플로렌스는 에드워드와 좀 다릅니다. 그녀는 혼자 세실 비치를 거닐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좀 전의 행동을 분석하고 토론하고 설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녀는 그것을 은폐하고 침묵 속에 있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에드워드가 플로렌스를 찾아오죠. 플로렌스는 이 남자가 잘못을 사과하러 왔을 거라고 믿지만 네. 그는 따지러 온 거죠.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에드워드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해요. 뭘 잘못한 거야? 저도 플로렌스도 뭐 크게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전 플로렌스가 그 자리에서 도망치면 안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거기서 해결을 봤어야 되는데. 이거 22살인데 처음인데 좀 봐줘요. 22살이었죠? 네. 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그럴만하죠. 네, 남자의 몸을 본 것도 처음이라고. 네, 그런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어쨌든 그러나 그들은 플로렌스의 바람과는 다르게 끔찍하고 우스꽝스러운 논쟁을 시작합니다. 네, 사실 이들이 싸운 것도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심한 말싸움을 하는 것. 그러니까 예. 더 무섭죠. 예, 그들은 서로 네가 비겁하고 내가 불쾌했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공격이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엔 가족 문제로까지 비화되죠.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역사학과를 졸업했는데 플로렌스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네. 예. 근데 에드워드의 입장에서는 나는 원래 역사학을 계속 공부하고 싶었지. 너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다. 근데 플로렌스는
그쵸. 또 그걸 가지고 계속 화를 내죠. 취직을 시켜줬더니 이게 무슨 적반하장이냐 이렇게.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너의 사정을 봐줬더니 예. 근데 서로 그 전까지는 서로 약간 뭐 좀 이상하게 찜찜하긴 했지만 사랑 때문에 예, 입에 올리지 않았던 그것들을 본인이 과장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한 채 마구 퍼붓기 시작합니다. 예. 참 대부분의 싸움이 이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부부 싸움을 하는데 이제 그 친정, 그다음에 시댁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죠. 해보셨나 봐요. 저는 네. 봤습니다. 네. 네. 그것도 그렇고요. 저는 친정과 시댁이라는 건 그냥 어떤 상징적인 어떤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넘어갔던 어떤 일들, 네, 그 전에 기억들, 과거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일과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것들을, 왜냐하면 지금 이 본질에 대해서는 서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네. 내가 얼마나 그동안 참아왔는 줄 알아? 나는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어라고 그 과거를 소환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려고 할 때 균열은 이미 시작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그래서 둘은 어떻게 됐냐 하면요. 174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는 그녀를 등지고 돌아서서 해안선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몇 걸음 못 가고 다시 돌아와서 거칠게 자갈밭을 발로 차며 공중에 작은 돌들을 흩뿌렸고 개 중에 몇 개가 그녀의 발 가까이에 떨어졌다. 그의 분노가 그녀 자신의 분노를 일깨웠고 그녀는 갑자기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 예의 발랐고 너무 경직됐고 너무 소심했고 까치발을 든 채 서로의 주위를 빙빙 돌며 중얼거리고 속삭이고 부탁하고 동의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고 그럴 수도 없었다. 침묵에 가까운 사교적인 배려라는 담요가 그들을 결속하는 만큼이나 그들의 차이를 덮어버리고 그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제나 저제나 의견 차이가 날까봐 두려워했고 이제 그의 분노가 그녀를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있었다. 그와는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 그녀는 그의 감정을 해치고 싶었고 혼내주고 싶었다. 그것은 그녀 안에 깃들어 있는 파괴의 쾌감을 향한 너무도 낯선 충동이었고 그녀는 그것에 전혀 저항감이 일지 않았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고 그를 증오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가 처음 말하기 전까진 살면서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이 무자비하고 경이로운 말들을 할 참이었다. 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었고 그녀를 비난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총동원하고 있었다. 네, 작가님께서 방금 읽으신 부분이 저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밑줄을 그은 부분입니다. 네. 네. 저는 만약에 저한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진짜 끔찍할 것 같아요. 네, 참 몇 시간 전으로 가서 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안 올렸으면 좀 날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예, 어쨌든 그리고 나서 플로렌스와 에드워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로맨스 소설이라면 3년 후 그가 그녀를 찾아오던지 뭐 그녀의 공연장에서 그가 앉아있던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녀는 공연할 때마다 그가 왔는지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녀는 계속 바이올리니스트로 살고요. 성공을 거둡니다. 그는 관심, 야망, 진지함, 아이 없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예. 40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2000년대가 됐습니다. 그들도 나이를 먹었어요. 저는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 정말 좋습니다. 이건 진짜 고백인데요. 정말 좋아요. 60세 남자가 된 에드워드의 이야기. 짧지만 그만큼 강렬하고 깊은 여운이 남아요. 60세의 할아버지, 60세의 노년기에 접어든 그 남자 에드워드는 자신의 일생을 반추해 보면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것은 그녀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요. 네. 그 이후로 그녀를 만나지 못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날 채실 비치에서 싸움이 일어난 후에 그녀를 따라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예. 적어도 그때 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말이다. 저는 이 두 문장이야말로 이 채실 비치에서의 진정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건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에드워드도 플로렌스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다는 것에 대한 회한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비단 그 싸우는 순간에 그녀를 따라가지 않아서도 그렇겠지만 그들의 사랑을 할 때도 그들의 관계에서 어떤 표면적인 막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던 것, 네. 자신을 더 그 이상으로 보여주려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녀를 더 이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사랑의 달콤함만을 취하고 그것이 영원하리라고 어리석게 믿었던 것,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어떤 섹스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는 존재와 존재가 어떻게 교통하는가. 네. 네. 그런 문제를 저는 이언 맥큐언이 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사랑을 시작한다는 건 내가 아닌 또 다른 존재를 뭐라고 해야지? 다시 할게요. 저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건 내가 아닌 또 다른 존재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말이고요. 네. 그 존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싶다는 그런 욕망에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에드워드와 플로렌스가 상대를 그만큼 더 깊이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은 네. 또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사랑을 게을리했다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랑 그리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태도도 그만큼 태만했었다는 것, 그런 이야기로 읽히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드워드나 플로렌스가 갖고 있었던 과거를 이언 맥큐언이 계속 보여주는 것도 자신의 어떤 성장 과정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두 사람의 어떤 습관, 사고를 보여주면서 그런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타인에게도 솔직해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파국을 맞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일단 그들의 성장 과정뿐 아니라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순간, 바로 현재의 이 솔직한 느낌을 그대로 타인에게 설명하세요.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해서 조언해 주시는 거군요, 작가님. 이언 맥큐언의 조언입니다. 제가 뭐 감히 어떻게 조언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어떤 그 자신의 상처 또 내밀함을 고백하면 상대방이 또 도망가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조심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과거나 어떤 지난 날에 대해서는 서로 뭐 굳이 궁금해하지 않으면 굳이 일부러 말할 필요 있나? 네, 여기 뒤 표사에 보면 당신이 가지 않았던 길, 그 끝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의미심장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당신이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걸어왔던 길에 사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지 않았던 길, 끝에 사랑이 있다는 것. 사랑은 무엇일까를 또 다시 한번 반추하게 하는 그런 문장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참 손쉽게 사랑이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랑과 성욕 혹은 욕망, 열정 이런 것들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좀 조금씩 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제 삶의 다른 부분들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동안 조금씩 알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반짝이는 동력 같기도 하고요. 네. 사랑이 뭐 등치될 수 있는 것이 연애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사랑이 훨씬 더 포괄적인 것 같아요. 단순히 연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결국 나와 타자와의 어떤 본질적인 만남인데 그것을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언 맥케언의 채실 비치에서는 그 연애에서 결혼으로 이행하는 젊은 연인이 사랑 앞에서 좌절하는 이야기. 그렇군요. 네. 연애, 결혼, 그리고 사랑. 좌절까지. 네.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는 채실 비치에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분들, 사랑해라는 말을 좀 아껴두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저희 두 번째 책은요, 저희 평론가님이 준비해온 그런 소설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책은요, 줄리언 반스의 책입니다. 줄리언 반스의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네, 예. 2014년 5월에 나온 책입니다. 네, 아주 최근에 출간된 책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제목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랑 딱 맞아떨어져서 이거 한국에서 붙인 제목 아니야 했는데 역시나 맞았어요. 네. 예, 원래 이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의 원제는요. Levels of Life. 네. 번역하면? 삶의 층위들. 그렇습니다. 예. 네. 원래 줄리언 반스의 책이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던 건 예전부터 이미 뭐 10년 전부터 번역이 쭉 되어 왔는데 대부분 원제를 그대로 번역해서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줄리언 반스가 한국에서 알려지게 된 것은 맨 부커상을 받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로 이 한국 독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도 제목이 좀 다릅니다. 원제를 그대로 직역한 게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도 직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의역을 해서 제목을 붙였을 때 갖게 되는 어떤 의미들이 좋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다산책방에서 둘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산책방 편집자분 천재인가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출판사에서 줄리언 반스의 책들이 꽤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조명을 잘 못 받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확 폭발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워낙 출간되었을 때부터 화제작이었어요. 줄리언 반스는 작가들 사이에서 줄리언 반스가 인기 있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끼리 뭐 요즘 뭐 재밌는 책 뭐 있어? 그러면은 예, 줄리언 반스의 뭐 나왔다 이렇게 소개해주곤 서로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줄리언 반스가 이제 더 많은 독자들이 줄리언 반스를 알게 되시고 또 많이 읽히고 그래서 격세지감 느끼면서 되게 좋아요. 네. 아, 그러신가요? 네. 마치 준파 라이리의 네. 그런가? 네. 많은 독자층이 생긴 것처럼. 네, 줄리언 반스, 뭐 이언 맥케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드물죠. 문학적인 어떤 인정을 받으면서도 문학적인 성취를 인정받으면서도 가독성도 있고 네.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참 부러운 그런 작가들이에요. 예, 줄리언 반스에 대한 뭐 간략한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면요. 줄리언 반스는 1946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언 맥케언 친구인가 봐요. 이언 맥케언보다 형입니다. 2살 형이에요. 그들 사이에 뭐 있겠어요, 형과 동생. 아, 그럴까요? 그리고 문단 데뷔는 이언 맥케언보다 좀 늦습니다. 줄리언 반스는 이언 맥케언보다는 5년 뒤에 작가로 데뷔합니다. 예, 좀 34세 나이에 데뷔를 한 건데요. 원래 줄리언 반스가 그 예술사 그리고 또 미술사의 정통한 그 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어떤 서평지나 미술 잡지에 그 기고를 하는데요. 그건 작가로서 기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연구자로서 그렇게 글을 쓴다고 합니다. 또 줄리언 반스 같은 경우는 또 프랑스 문학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이 영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프랑스에서 그
훈장을 받기도 했더라고요. 네. 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작가입니다. 예. 독자들에게는 플로베르의 앵무새,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책들로 그의 매니아가 됐다고 자처하는 그런 독자들이 한국에도 많으셨어요. 네. 그러면 줄리안 바르스의 이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요, 어떻게 쓰여졌는가가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줄리안 바르스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팻 케바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작가는 아니지만 그 문인들과 많은 교류를 하는 일종의 그 제작자라고 할까요? 문학 에이전트죠. 네, 문학 에이전트였는데 그녀가 갑자기 그 길을 가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뇌종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뇌종양 판정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줄리안 바르스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슬픔에 잠기게 되는데 아내에 대한 어떤 그런 심경도 그동안 표현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 글의 형태든 말의 형태든 표현을 하지 않다가 아내가 사망한 지 5년 만에 이 자신의 심경이 담은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입니다. 예, 이것은 참 절묘한 장르예요. 저희가 소설이라는 말로 소개를 드리지만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에세이 같기도 합니다. 에세이 소설이라고 할까요? 무언가 장르를 이렇게 특정하는 것이 좀 어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아름답습니다. 네. 저도 아름답다는데 정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이 상이한 장르들이 섞여 있어서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지? 라는 의아함을 좀 불러일으키는 책이기도 한데요.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비상의 죄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글이고요. 2부는 평지에서, 그리고 3부는 깊이의 상실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원제가 그 삶의 층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의 죄는 하늘이고요. 그다음에 평지는 땅이고요. 깊이의 상실은 지하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어떤 계단들, 그 층위의 느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승에서 바로 추락해가는 그런 서사를 그리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좀 다른 이야기들이 각각 1부와 2부, 3부가 펼쳐집니다. 네. 1부의 경우에는 그 19세기 후반에 이 기구를 타고 이렇게 하늘을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 풍선처럼 생긴 그 비행기구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 사람의 실존 인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영국 사람인 프레드 버나비, 그리고 프랑스 사람 사진가 나다르, 또 여배우 사라 베르나르의 그 비행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건 픽션이 아니라 정말 사실적인 기록을 일부에서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감정선을 따라서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픽션과 팩션의 결합이랄까요? 네. 그래서 뭐 르포르타주라고 네. 하면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일부에서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지? 열기구 이야기가. 네, 이 열기구 이야기가 왜 나올까 좀 처음에는 좀 이상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2부에서는요, 이 프라드 버나비와 사라 베르나르의 관계를 그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원래 이 두 사람이 실존 인물이긴 하지만 사랑을 나눈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줄리안 바르스는 이 두 사람의 일종의 허구적인 그런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어지지는 않죠. 네. 예. 결국 이 두 사람의 관계도 결별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요, 줄리안 바르스 자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부는 어떻게 보면 에세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1부는 르포르타주, 2부는 소설, 3부는 에세이 이런 장르들이 섞여 있는 네. 그런 작품이었어요. 독특합니다, 정말. 네. 예. 그런데 이제 하나의 관통하는 이미지들은 있습니다. 열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 열기구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맨 처음에 누군가 열기구를 하늘에 띄울 때인 거죠. 예. 그것을 저는 줄리안 반스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 그것에 대한 은유로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락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아는 거죠. 뭐 영원히 떠 있을 수도 있고 공중에 무사하게 안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아직 이 초기의 열기구들은 떨어지고 말 거라는 거의 확실한 어떤 예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띄우는 것. 네. 그것을 줄리안 반스는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나 싶어요. 네.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1부, 2부, 3부를 관통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게 바로 열기구인데요. 열기구의 또 다른 특징은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뭐 비행기나 헬리콥터는 뭐 가고 싶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속도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데 열기구는 오직 바람과 날씨에 의해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늘을 날고 있긴 한데 그것은 언제나 예속되어 있는 비행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는 딱 한 번 개입할 수 있습니다. 네. 띄울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사람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 열기구 안에 몸을 실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예. 그 다음에는 자연의 몸을 맡겨야죠. 네. 그래서 하늘로 떠올랐던 이 세 사람은 다시 2부에서 땅에서 만나게 되고요. 3부에서는 이 줄리안 반스가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 슬픔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아주 뭐라고 할까요? 좀 슬프다라기보다는 정말 내면의 고통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줄리안 반스의 일기를 보고 있는 듯한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줄리안 반스의 문체가 그렇듯이 막 열정적이고 절절하게 막 피 끓는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냉소적인 문체로 자기 자신을 계속 검열을 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좀 건조하고 덤덤하기 때문에 그 읽는 더 먹먹하고 슬퍼지는 네. 그런 문장들로 자신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롤랑 바르트의 애도일기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 롤랑 바르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롤랑 바르트가 그 다음 날부터 이 일기를 짤막짤막하게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기록과도 닮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롤랑 바르트의 단상과 또 줄리안 반스의 이런 글들이 어떻게 같고 다른가를 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좀 작업 방식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롤랑 바르트가 어떤 일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그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표현해냈다면 줄리안 반스는 형식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어떤 일기라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앞에 그런 식의 그 열기구로 대변되는 사실과 허구를 결합한 이야기들을 펼쳐놓고 그 뒤에 가서야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놓는 그런 형식의 발명을 해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롤랑 바르트도 마찬가지고 우리 줄리안 반스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글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여진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목적이냐면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한 거죠. 예. 스스로를 그리고 견디기 위해서. 어떤 글은 견디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가장 개인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리고 가장 이기적인 이유에서 쓰여진 글들이 역설적으로 우리한테 더 큰 감동을 주는
그런 경우 같아요. 롤랑 바르트와 이 줄리안 반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머니를 잃은 애도고요. 네. 또 한 사람은 사랑하는 동반자를 네. 잃은 그 슬픔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잃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누군가를 애도한다는 면에서는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좀 결이 많이 달라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롤랑 바르트에게 있어서 어머니라는 존재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좀 자식이 부모에게 갖는 그런 감정과는 또 미묘하게 네, 다릅니다. 미묘하게 다르죠. 롤랑 바르트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병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네, 그런 좀 감정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자신에게 절대적이었던 존재를 잃어버렸다는 점에서는 또 두 사람의 유사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줄리안 반스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몇 년이 이렇게 지났으면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쉽게 사랑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네. 사람들이. 그래서 누군가가 사별했다고 하면 너무 안타깝지만 몇 년을 보면 재혼하시면 좋겠다라고 권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랑이 이것은 꼭 사별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사랑이 끝나고 나고 사별도 사랑의 실패니까요. 그렇죠.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 만나야지 너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지낼 거야 라는 것에 계속 직면을 하게 되겠죠. 예. 네,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변명이기도 합니다. 줄리안 네. 반스의. 네. 네, 정말 그거 하고 있고요. 처음 그 줄리안 반스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이야기한 것인데, 줄리안 반스는 굉장한 분노를 또 여기서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1장, 2장 읽으면서는 뭐 굳이 이렇게 왜냐면 3장이 어떤 얘기인지 아니까 뭐 네.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갈까 네. 싶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장이 참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유에 의해 쓰여졌다면 소설가로서 정말 너무나 잘 그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1부, 2부를 왜 이렇게 썼는지. 그렇죠. 네, 소설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 드러내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영국의 한 평론가가 이 책이 나왔을 때 그렇게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줄리안 반스가 이 책을 5년 만에 낸 것은 그가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5년 동안 자신에게 적합한 형식을 찾기 위해서였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저는 이 이야기가 두 겹의 그 사랑이 겹쳐져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사랑 이야기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소설로 읽힙니다. 예. 물론 첫 번째 사랑은 이 작가이자 화자인 줄리안 반스와 그의 사별한 아내 팻의 사랑이 예. 가장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열기구의 초창기에 열기구 매니아였던 두 사람, 프레디 버나비와 사라의 사랑이 네. 사랑이랄 수도 없고 썸 탄다고 할 수도 없는 이 둘의 이 미묘한 관계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여배우고 이 프레디 버나비는 군인이에요. 네, 참 다른 사람들인데 둘은 남들과는 공유하기 힘든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열기구 타는 것이니까요. 네. 좀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저 한 번 타봤거든요. 타보셨어요? 잠깐 타봤어요. 외국에 갔을 때 뭐 했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네. 올라갈 때는 무서운데요. 정말 거기 타고 있을 때는 네. 너무너무 천천히 가요. 되게 지루해요. 아. 네, 너무 지루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왜 놀이공원 가면 이렇게 대관람차 타면 굉장히 천천히 네, 광경을 보는 비슷해요. 것처럼. 네. 그런 거군요. 네. 근데 대관람차 저도 좋아하는데 대관람차가 나오는 소설을 최근에 쓰기도 했는데 네. 그게 20분이면 대관람차는 1분에서 시작해서 20분이라는 마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상에서 공중을 돌아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요. 근데 내가 공중에 있을 때 정점을 찍었을 때 본인은 모르죠. 그렇죠. 근데 닿는 순간 내가 지상에 내려왔구나를 아는 거죠. 근데 역시 안에 들어있으면 좀 보링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루하죠. 네. 근데 단 하나 사랑하는 사람과 타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네, 보통 거기서 바깥 광경을 안 보고 다른 거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먼 산, 점점점. 네.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네. 네, 않죠. 거기서 책을 읽으신다고요? 뭐, 그렇죠. 네. 설마요. 네. 네. 평론가님은 뭐 하세요? 아, 저요? 저는 연인이랑 갔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손금 보기? 뭐 이런 거? 예, 뭐, 네. 그런, 사소한 스킨십 같은 것도 하고요. 네. 그랬죠. 사소한? 네. 예, 시간 간 줄 몰랐습니다. 벌써 도착이야. 막 이러면서 내리죠. 근데 열기구는요, 제가 타보니까, 언제 내릴지 몰라요. 그게 다른 매력이더라고요. 그 2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진 게 아니라서, 네, 그게 더 매력적이면서 두려웠어요. 이게 어디로 올라가고 닿고 내려오고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내려가면 쭉 이렇게 다 가는 거니까요. 근데 갑자기 조금 빨라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이건 뭐지? 라고 제가 이걸 컨트롤할 수 없다는 두려움. 네. 저는 특히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무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치면 대부분 많이들 그렇겠죠. 극도로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닥친 것보다 닥치기 전에 더 무섭더라고요. 그런 사람이라서 네. 그게 예고 없이 갑자기 조금 빨리 가기 시작하니까 정말 근본을 알 수 없는 어떤 공포를 느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근데 우리 사라와 버나비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마음은 어느 누구, 어느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짜릿한 흥분을 원한다. 사라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라가 열기구를 타는 이유이겠고 버나비의 청혼을 거절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핑계입니다. 이쯤에서 이 책의 어떤 부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 순간과 또 하늘에 올라가는, 열기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순간이 저는 절묘하게 유비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껏 함께한 적이 없었던 두 사람을 함께하게 해보라. 때로는 세상이 변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 그들은 추락해 불에 타오를지도 모른다. 혹은 타올라서 추락하거나. 그러나 때로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서 세상이 변하기도 한다. 나란히 함께 그 최초의 환희에 잠겨 몸이 떠오르는 그 최초의 가공할 감각을 만끽할 때 그들은 각각의 개체였을 때보다 더 위대하다. 함께할 때 그들은 더 멀리 그리고 더 선명하게 본다. 좋네요. 네. 이런 구절들 참 네. 밑줄 그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밑줄 그을만한 부분이 저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많았어요. 네. 네. 포스트잇을 붙이다 다 뗐어요. 또 다 떼셨네요. 예, 이 책 전체가 포스트잇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예. 이렇게 정말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들이 무궁무진하게 들어 있습니다. 줄리안 바스는 또 전작들을 살펴봐도요, 이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천착한 작가 같기도 네, 해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사랑 그리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의 전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작품들에 보면 삼각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사랑 이야기를 하거든요. 삼각관계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게요. 네. 본인은 별로 삼각관계에 빠진 적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애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0년을 이렇게 살았다는데. 네. 또 모르겠죠. 본인이 현실에서 하지 못한 어떤 무언가를. 그래서 네. 이 줄리안 바스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줄리안 바스가 소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대부분 다 거부감을 나타내요, 소설가들은. 네. 평론가님 모르셨죠? 아니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바스가 얘기했냐면 소설은 문학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삶에서 도출된다. 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평론가도 할 얘기는 있죠. 문학 이론도 책이 아니라 삶에서 도출된다. 나는 내 삶을 살 뿐이다. 그렇죠. 네. 똑같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뿐이죠. 네.
우리 2부에서 여배우 사라는 프레디 버나비의 청혼을 거절하면서 자신은 어느 한 사람이 주는 것 이상의 흥분을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원했지만 그녀의 영혼을 가둘 수 없었고 그래서 프레디 버나비는 그녀를 떠납니다. 그래서 각자 살죠. 네, 그런데 이렇게 프레디 버나비한테는 이렇게 말했던 사라가 몇 년 후에는 결혼을 합니다. 네. 그것도 이상한 남자랑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호색한이자 뭐 되게 이상한 남자였다고 표현하는 누군가랑 결혼했고요. 그들의 결혼은 재앙이었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러게요. 예, 열기구가 흔들렸던 거죠. 탔는데. 그러니까 사라가 자신이 결정했다라고 하지만 자신도 어떤 그런 흔들림에 제대로 어떤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서 그렇게 떠밀려서 된 건지 자기도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랑을 해본 결과 이런 작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는 자신이 누구 한 사람에게 예속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 이상의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나는 어떤 제도 안에서 혹은 한 사람 안에서 가둬질 수 없는 영혼이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남자, A라는 남자를 만나면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너 좋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나는 한 사람에게 예속될 수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보헤미안이기 때문에 미안해. 우린 갈 길을 가자. 잘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B라는 남자를 만나면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알지만 가보게 됩니다. 선을 넘게 되죠. 그런가요? 예,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변함이 없고 그걸 자기가 안다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넘은 다음에 어쩌면 더 질이 멸렬하고 기분 나쁜 파국이 기다릴 거라는 것도 예측하죠. 그렇지만 갑니다. 왜? 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너무나 두려울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는 좋긴 하지만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결정적인 차이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는데 약간 시간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버나비가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건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사이에 사라의 나이가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든 계기는 아니었을까? 근데 사라가 이미 뭐 아이도 있는 싱글맘이고 대쉬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인기인 여자잖아요. 그렇죠. 여배우. 네. 예쁜 그렇다면 사라가 조금 더 이른바 영리했다면 그렇게 시간의 풍화작용에서 더 영리하고 노회한 그런 여자가 되었다면 이렇게 이상한 남자를 일부러 선택해서 결혼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일종의 타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호색한이라? 그렇게요. 저는 그냥 돈 많고 무난하고 착하고 사라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별로 관심 없는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해서 마음껏 살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근데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그 당시에 그런 남자일 줄 알았을 수도. 네, 그렇군요. 네. 속았던 거죠. 예, 우리는 사라 인생이 더 궁금한데. 저도 궁금해요. 네, 더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채실 비치에서와 관련된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읽었는데요. 네, 채실 비치에서와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서로 참 다른 책입니다만 겹쳐지고 포개져서 이야기할 부분이 많아요. 네, 채실 비치에서와 여러분께서 한번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볼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세상은 노골적이게도 섹스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 나중에는 사랑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그 후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세상은 슬픔을 견뎌낸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으로 나뉜다. 이런 분류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는 우리가 가로지르는 회기선이다.
네, 정말 좋습니다. 예. 저 어저께 그래서 혹시 제 트위터 보셨나요? 아니요, 확인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제가 어저께 제가 이 트위터 요 부분을 아, 올렸거든요. 이 부분 요 올리셨는 부분을 거예요? 바로 올렸어요. 와. 우리 통했네요. 그런데 이게 네. 저 리트윗이 115번이 됐고요. 그 정도로 많이 됐어요? 22시간 와, 전이에요. 어제 오후에 올렸는데 음. 그리고 그 페이보릿은 141개가 됐습니다. 오. 네. 저도 그냥 이렇게 또 그러니까 리트윗 하시니까 계속 또 리트윗이 되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나 봐요. 네, 또 관련한 또 이야기를 남겨주시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채실비치에서와 연관이 되냐면 그 에드워드와 플로렌스는 가장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섹스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정확하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서 걸러지고 말았네요. 그 사랑은 참. 근데 줄리안 반스는 거기서 두 발짝을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와 플로렌스가 나중에 60대가 돼서 사랑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거기까지 도달했는데 네. 줄리안 반스는 3단계. 3단계까지 가죠. 그게 네. 바로 슬픔을 견뎌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예,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책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은 3부에 있습니다. 예. 바로 줄리안 반스의 에세이가 녹아있는 부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사별의 어떤 경험은 없습니다만, 진짜 그런 식의 어떤 상실감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저는 예전에는 롤랑 바르트를 보면서, 에도일기를 보면서 그런 감정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줄리안 반스의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를 통해서 그런 또 다른 어떤 면모를 감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줄리안 반스에게 이 아내인 패트리샤는 정말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필생의 연인이자 아내이자 또 동료고 무엇보다 가장 친한 친구였죠. 예. 우리는 30년을 함께했다. 처음 만났을 때 나는 32살이었고 그녀가 죽었을 때는 56살이었다. 그녀는 내 삶의 심장이었다. 내 심장의 생명이었다. 와, 30년을 같이 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배우자라니 완전 멋집니다. 그러게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요. 줄리안 반스에게 굉장히 친한 소설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작가가 원래는 그 줄리안 반스의 아내가 관여하고 있는 그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이 계약금 문제로 미국 에이전시로 옮겼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줄리안 반스가 그 친구와 대판 싸움을 하고 절교를 선언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편이었던 거죠. 네, 저는 그게 비단 두 사람이 부부라는 그런 사적인 관계여서가 아니라 그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정수에 그 문학을 놓는 경우가 많죠. 네. 네.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현재예요. 현재. now. 네. 까르페 디엠 같은데요? 네. 이거는 그냥 사랑에 대한 정의도 계속 변하고요. 문학에 대한 정의도 계속 변하고 마음도 계속 변해요. 근데 저라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가장 이 현재를 즐기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즐긴다는 게 꼭 엔조이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현재에 무언가를 몰두하고 있는 것, 계속 그런 현재들이 이어지는 것, 계속 달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네. 옆에서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작가님이 지금 낭만사전 팟캐스트를 하고 계신 것도 어떻게 보면 현재를 즐기시니까 가능한 것이지 이게 대단한 금전적인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작가님께서 하신다는 건 작가님이 역시 현재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평론가님은 뭔가요? 저는 물론 사랑입니다. 네, 역시 멋지군요. 네. 제가 낭만서점이라는 이름을
또 제안하기도 했잖아요. 낭만. 네. 물결 낭자에 물결 파자. 네. 이 로맨틱이 없으면 저는 뭐 삶을 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되게 거짓말 같은데 이분 지금 현재 진짜입니다. 네. 네. 사랑이 제 삶에서 정말 소중하고요. 그 사랑이 뭐 아가페 인류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 갑자기 김사과 작가의 풀이 눕는다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네. 사랑 안에서 살다가 죽겠다. 네. 에로스인 것 같아요. 그 사랑. 네. 너무 이렇게 분석하지 네. 말아주시고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게 문학이잖아요. 그런데 이 줄리안 반스는 그 아내와 부부 사이를 넘어서 사적인 관계를 넘어서 문학적인 진짜 문학이라는 전투 안에 유일한 전우애를 나눈 동지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료 작가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던 거죠. 너는 우리의 문학관을 배신했어라거나 마치 배신자를 대하듯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전투에서 전우가 죽어버렸으니 그리고 홀로 남았으니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그래서 줄리안 반스는 이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정말 자살을 많이 생각했다고 해요. 물론 그것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끊임없이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작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주 좋은 작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발표했고 그걸로 맨 부커상도 받았어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와 역시 줄리안 반스는 아내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작가적 역량을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그렇게 세간의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 속에는 또 다른 어떤 죽음의 충동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그걸 뭐 극복했다라고 저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 자살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막 생각했다고 나옵니다. 뭐 어떤 도구를 구입해야지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 사랑이 엄청나서. 어떤 부분이죠? 왜 자살을 포기했냐면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담긴 그녀의 기억도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녀를 2번 죽이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내가 살아있다면 그러길 바랬을 모습대로 살아야만 한다. 어떻게 여기서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르페우스 그 이야기도 언급이 되는데요. 죽은 아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지하로 간 오르페우스. 그런데 결국엔 뒤를 돌아봄으로써 영영 그녀와 헤어지게 되잖아요. 줄리안 반스는 그 일화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오르페우스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바보 같았다. 어떻게 아내를 구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볼 수 있느냐. 그런데 그 뒷구절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부르는데 어떻게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네, 이렇게요. 인간이니까. 그러게요. 네. 그래서 줄리안 반스의 이 오르페우스 이야기는 정말 적합한 인유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 옴기니도 뒤에 해설에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하늘과 땅과 지하를 떠도는 늙은 오르페우스의 엘레지. 네. 예. 근데 저는 이 옴기니 분이 이제 최세희 선생님인데요. 이 옴기니의 말을 읽으면서 정말 굉장히 좀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적합한 어떤 해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평론가가 이렇게 말하니까 네. 진짜군요. 네. 줄리안 반스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 없이 똑같은 매일을 살아야 한다는 게 정말 가장 힘들었다고 말해요. 그것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냐라고 말하죠. 예. 시간성과 공간성이라는 게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요. 네, 어떻게 내일, 모레, 글피 없죠. 그냥 그녀가 없는 날들로 뭉뚱그려집니다. 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인정을 하는 거죠. 점점 나는 아내를 다시 보게 되리라고 믿지 않는다. 보고 듣고 만지고 안고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웃을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내 몸이 그녀의 몸에 꼭 맞물리는 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말 다시는 그녀가 오지 않으리라는 이 비탄 속에서 서서히 상황을 인정을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게 무언가를 극복이란 말이 좀 우습지만 그렇게 어쨌든 계속 살아가기 위한 아주 작은 반걸음이라는 거. 우리는 쉽게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그걸 잊어라라고 예.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인지 네. 여기서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5년이라는 그 애도의 기간이 물론 지금도 계속되고 있겠지만요. 네. 네, 필요했는지가 그 산부를 보면 정말 절절하게 아실 수 있고 또 한 가지 그 산부의 특이점은 줄리언 말스가 이 산부를 끝내는 맨 마지막에 2012년 10월 20일 런던에서 줄리언 반스라는 자신의 서명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의 나가 그 자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줄리언 반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전혀 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건 정말 내가 쓴 글이다. 네. 허구적인 내가 아니다. 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1부와 2부의 어떤 그런 소설적 장치들이 3부가 있음으로 해서 훨씬 더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네,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 우리 헐봉님은 결혼 안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경구가 나오죠. 저 진짜 많이 완전 말씀해 주시죠. 정말 잠깐. 공감했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미혼 청춘들을 위해서 네, 언급해 주시죠. 아주 쉽습니다. 대화를 계속하고 싶으면 결혼해라. 네, 그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채실비치에서의 에드워드처럼 계속 그녀와 밤만을 기대하면서 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갈까요? 네. 중요하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 되게 육체적 관계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리고요. 저의 그 대화라는 말 안에는 낮의 대화와 밤의 대화가 다 포함된 그럼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가 영어로 conversation인가요? 네, 컨버세이션. 네. 맞습니다. 네,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교감이라는 네. 그것이 꼭 들어 있겠죠. 교감과 소통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무슨 책을 하나 읽고 왔는데요. 무신론자에게 보내는 교황의 편지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번에 프란치스코 네. 교황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관련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2013년 3월에 그분이 교황이 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여름에 어떤 그 이탈리아의 유력 언론인이 자기 신문지상에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공개 서한을 보낸 거예요. 나는 무신론자인데 너는 뭐 나는 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종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사실 이제 공개 편지긴 하지만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거죠. 네. 2차례에 걸쳐서 실었는데요. 교황님이 놀랍게도 답장을 보냅니다. 그렇군요. 네, 답장을 보내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정말 만나서 무신론자와 이 교황이 되게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요. 만나서 얘기하자면서. 그런데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만남을 하고 나면 또 만나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도 저는 이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였죠. 근데 그건 사람에도 같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저 사람 뭐 나쁜 사람 아니고 사람에서 많이 알게 됐네. 이제 그러면 일단 이제 많이 알았네. 나 지인 목록에 한 명 추가. 전화번호 한 명 더 늘어났네. 그리고 우리 언제 또 뭐 기회 되면 한번 봐야지. 예.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게 우연한 기회에 만났는데 정말 그 사람이 계속 궁금해지고 그렇게 빙긋 미소를 지으세요. 사랑에 빠진 남자의 미소네요. 네. 보통 저는 이성의 경우에 그 부분 저도 그래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사람, 계속 만나서 그게 뭐 언어의 대화이든 눈의 대화이든 무슨 대화이든 계속
나를 더 보여주고 싶고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랑의 경우에 사랑의 시작은 전화가 끊이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화하면 서로 할 말 없어도 되게 빨리 끊는다 이런 연인들 보면 약간 의아하기도 해요. 그렇죠. 네, 막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상황이 허락하는 한에서 어떻게든지 더 목소리 듣고 싶고 더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고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하잖아요. 빙글에 계속 웃으시네요. 네.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생각이 나네요. 계속 네. 그런 것들이. 그랬지. 네, 저 너무 오래돼서. 네. 지금 같이 사시니까요. 네. 근데 저희 어쨌든 계속 되게 자주 통화를 해요. 네. 그게 막 뜨거운 사랑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사람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저 줄리안 반스에게 저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서 진짜 많이 공감을 했던 건 줄리안 반스가 이 부인을 잃고 나서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뭐가 또 고통스럽냐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들어줄 사람이 네. 없는 거죠. 이걸 나누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것. 대화와 소통과 일상을 맞아요. 나누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나 사별을 해서 외롭긴 하지만 나의 자유가 생겼어라고 말하는 친구도 나와요. 근데 그럴 때 줄리안 반스는 되게 의아하죠. 나도 며칠 동안 혼자 어디를 가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어떤 이제 새롭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빨리 그녀한테 말해줘야지. 그녀는 이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녀의 반응이 궁금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저는 바로 요게 바로미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맛있는 거 먹을 때. 네, 그 사람, 그 사람이 떠오르고 같이 먹여주고 싶은 사람. 그리고 사가거나. 네, 그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랑 상관없는 어떤 나한테 무슨 오늘 일상에 일이 있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내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혹은 회사 동료한테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빨리 이 사람한테 이 얘기 해줘야지. 이 사람도 네. 재밌어 할 거야 같이. 그 사람은 그 회사 동료가 누군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정말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막 맞장구 치면서 맞아 그래 그 사람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고 같이 정말로 재미있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런 애인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래 근데 됐고 내가 말이야. 자기 이야기만 하는 예, 바로 이렇게 화제를 전환해서 근데 우리 주말에 뭐 할까?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연인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랑 결혼해야 하는지. 네. 네, 이렇게 결혼은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사람이랑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를 죽음으로 잃고 혼자 남은 줄리안 반스는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죽음이 끼어들었다고 해서 이 대화를 끊어야 할 이유는 없다. 예, 여기서 바로 제목이 나오죠.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의 주제는 결국 사별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다. 사랑은 지금도 계속 내 안에 살아있다. 예, 우리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라는 말로 읽힙니다. 진짜 순해보네요. 그렇게 또 정리를 하니까 갑자기 네. 예, 제가 사랑을 처음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해서 이 줄리안 반스의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를 들고 왔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랑을 처음 시작하는데 왜 사별한 사람의 이 소설과 에세이가 결합된 이런 책을 들고 왔느냐. 근데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달콤한 순간, 젊었을 때의 한 순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줄리안 반스가 3단계의 사랑을 이야기했죠. 섹스, 사랑, 슬픔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과하는 것이 저는 또 어떤 삶의 층위들을 보여주는 사랑의 과정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랑을 처음 시작하는 연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들고 왔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의 맨 마지막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더 쓸 수 있다면 더 한 번 더 쓰고 읽어주시죠. 싶은데요. 네,
네, 정말 이 마지막 2페이지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드리면서 저희 1부 첫 번째 트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질병의 비유가 말이 될지도 모르겠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환자의 마음가짐이 임상의학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우리는 우리가 암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암이 우리에게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마침내 싸워 이겼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암은 다만 제 정비를 하러 잠시 떠나 있을 뿐이다. 결국 우주가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는 우주가 그렇게 끝낸 일의 부산물이다. 어쩌면 비탄 또한 그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그 아픔과 싸웠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슬픔을 극복했고 우리의 영혼에서 녹을 긁어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일이 일어난 때는 비탄이 다른 곳으로 떠났을 때 자신의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린 때이다. 우리 쪽에서 먼저 구름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며 우리에겐 구름을 흩어지게 할 힘도 없다. 그 모든 건 어디선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예기치 못한 산들 바람이 갑자기 불면서 일어난 일일 뿐이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이끌려가고 있는가? 에식스로? 북해로? 만약 이 바람이 북풍이라면, 그래서 운이 좋으면 우리는 프랑스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 2012년 10월 20일 런던에서 줄리언 반스.